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요즘 주가도 그렇고 약간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그록, 이 그록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사실상 인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제 창업 9년 차죠.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그록, 뭐 그 우리나라 발음으로 약간 뭐 똑같긴 하지만 그로크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Q로 끝나니까.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에 이 그록을 비독점적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 CEO를 포함해서 핵심 인력을 영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록이 법적으로는 독립회사이긴 한데 핵심 기술이나 설계 인력은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편입되는 구조고요. 그렇게 할 때 한 2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뭐 인수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수에 가까운 거니까 인수했을 때 썼던 금액 중에 지금까지 중에 최고 금액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가장 인수 기전 기록이 2019년에 멜라녹스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69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 인수가 실은 엔비디아에게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네. 왜냐하면 이 멜라녹스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냐면 인피니밴드라는 초저지연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 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H백이든 뭐든 이게 한 대가 돌아가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개를 서버로 이제 연결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거보다 더 커져가지고 하나의 서버가 예를 들면 서버 렉이 있는 것들을 여러 대를 연결하는 이른바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이 큰 서버 렉과 옆에 있는 서버 렉을 연결하려면 이거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은 뭐 GPU 10,000개를 연결한다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10,000개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연결선의 속도가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연결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잘 갖고 온 회사가 이 멜라녹스라는 회사의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네. 갑자기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 회사가 아니라 네. AI 데이터 센터 플랫폼 회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회사를 69억 달러에 샀는데 예. 이번에 이 그록이라는 회사를 거의 뭐 2배 이상 200억 달러에 산 거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회사가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핵심은 이따가도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이 회사는 좀 특이한 회사인데 추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기능에 특화되어 있던 서비스고 네. 그 추론이라는 쪽에서 다른 이제 일반적인 추론 스타트업들하고는 조금 또 다른 관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를 이번에 인수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에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시장에 엔비디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또 하나는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인피니밴드처럼 기술 체인저로서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상징적 투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그냥 지분을 사면 사는 거지. 네. 뭐 거래 계약 MOU 같은 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그냥 인수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유행하는 방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 예. 반독점 규제를 받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추론 쪽인데 예.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학습 영역하고 이 서비스 칩 쪽을 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추론에 특화된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반독점 이슈나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대신에 이런 라이선스 계약이나 인력 채용 방식을 쓰고 있고요. 실은 구글도 이제 그 앞서서 AI 스타트업인 캐릭터 AI랑 이런 식의 기술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고 뭐 그 외에 최근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 인수식으로 결국 이 회사를 거의 그냥 흡수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를 가르쳐서 뭐 이른바 뭐 빅테크의 꼼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 언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술 속도에서 여러 가지의 그 규제에 대한 걸 받지 않고 속도감을 높이는 뭐 하나의 방식처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반독점법이 걸리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 네. 아니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됐느냐 의구심이 있는 게 혹시 일론 머스크의 그 그록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헷갈려 하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록하면 일론 머스크 서비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앞에서 그로크라고 얘기 드렸던 게 예. 말씀하셨던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회사의 서비스명은 GROK. 네. 그록이죠. 그리고 네. 그 그록은 이제 2023년 11월에 처음 나온 서비스고 네. 이번에 인수했었던 그로크, 그러니까 GROQ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이제 AI 칩을 설계하는 페미닉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좀 인력이 되게 특이하고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그록을 설립한 조너선 로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 휘청거리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구글의 그쵸. TPU. 그렇죠. 이 네. TPU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실은. 이분이.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초기 설계부터 했던 사람인데 약간 이 조너선 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2011년에 구글에 입사할 때는 광고 소프트웨어를 다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3년부터 하드웨어로 엔지니어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이른바 요즘에 뭐 AI 쪽 하면 맨날 나오는 얀루큰 교수님의 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13년부터 구글에서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이제 독려를 해요. 20% 정책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봐라. 근데 그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TPU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한 15개월 만에 이 설계, 검증, 제작, 배포까지를 다 해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 놀라운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TPU가 구글 전체 컴퓨팅 인프라의 50% 이상을 담당하게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 2016년에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을 할 때 재밌는 게 혼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팀을 거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3월에 CNBC에서 이제 소셜 캐피털의 카마스 PTR라는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원래 칩을, 그러니까 TPU를 원래 만들었던 10명 중에 네. 8명을 그록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네요, 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PU 초창기 설계의 핵심 인물들이 다 이 그로크라는 회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검증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 이 회사를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200억 달러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원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팀 자체의 역량을 좀 많이 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딱 이해가 되네요. 지금 엔비디아가 잠시 주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그 구글의 TPU 그걸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니 네. 당연히 인수를 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당연히 인수를 할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는 인수해서 뭐 하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최근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랑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그록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는 범용 반도체 업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도 설계하는 데고 여기도 설계하는데 그럼 뭐가 설계가 다른가라는 건데요. 그록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를 이제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특히나 추론 쪽에서도 여러 가지 추론이 아니라 응답 속도나 예측 가능성을 거의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쪽이 좀 특화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학습 추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쉽게 비유를 하면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또 이제 뭐 흑백 요리나 이런 게 유행이니까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요리사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걸 공부하는 게 일종의 학습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챗GPT가 초기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GPU를,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AI들이 인터넷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는 거의 다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하거나 뭔가 이제 깊이 대답을 하는 이른바 이제 서비스를 내놓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AI 쪽으로는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추론을 할 때 중요한 건 그럼 추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요리사가 공부를 오래 했는데 음식을 내는데 음식을 낼 때 만약에 100개 음식을 낼 때 1000개 음식을 낼 때 원가율이 높으면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론을 그러면 기존의 엔비디아 GPU로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 GPU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GPU로 추론을 하면 쉽게 말해서 너무 비싸요. 돈이 많이 드는 예, 비싸고 그리고 전력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엔비디아의 GPU 특히나 그러니까 GPU들이 되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가끔씩 요리사가 보면 공부도 하다가
그리고 음식도 만들다가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범용적으로 할 때 특히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는 이제 GPU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공부를 다 했어요. 미리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서비스에 특화된 거가 뭐가 좋지? 라고 하니까 이 추론칩이라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된 겁니다. 실은 이 추론칩이라는 시장이 이 회사 이번에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뭐 리벨리온이나 이런 곳들도 이제 계속 이러한 그 추론칩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학습보다는 이렇게 서빙을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들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였고요. 실은 이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뭐 TPU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나왔었던 트레니엄 3 같은 경우도 결국 추론에 가까운 칩이란 말이에요. 추론을 잘하는 칩. 그러니까 추론 특화된 아키텍처들이 필요한 구조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추론 중에서도 특히나 완전히 빠르게 예를 들면은 셰프의 음식을 거의 뭐 10초 안에 이렇게 줄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제 이 기술을 보고 이제 놀라워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 기술을 실제로 서비스상으로도 좀 검증을 해서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로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미 이 회사의 것들 여러 가지 언어 모델에 있는 걸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챗GPT는 보통 답변을 하면 이렇게 약간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다다다다닥 맞아요. 나오잖아요. 누가 타이핑 치는 것처럼. 얘는 뿅 하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뿅 하고 한 번에 반 페이지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답변을 내는 속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높인 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시너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룹을 인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홈페이지 가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글의 TPU로 이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론 시장이라는 게 워낙 주목받고 앞으로 더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그로크라는 이 회사 말고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분명 도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그록을 꼭 집어서 인수하면서 인수에 가까운 라이센스 계약 이걸 체결한 이유 다른 회사와 분명히 뭔가 압도적으로 다른 게 이 뭐랄까 결과가 빨리 도출된 거 말고 뭐가 자세히 있을까요? 일단은 접근이 다릅니다. 네. 설계 프로세스에서 이 그록이 설계한 프로세스 이름을 LPU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LPU의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주류로 알고 있는 D램 있잖아요. D램을 안 쓰고 SRAM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GPU나 TPU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를 주 저장소로 쓰잖아요. 네. 그리고 SRAM이라고 하는 건 임시 저장하는 캐시로만 씁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주 쓰는 물건만 이 SRAM에다가 살짝 두고 나머지는 이 HBM이라는 엄청 큰 창고에 보관하다가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 HBM이 아까 말한 D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창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마다 이게 대기 시간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또 추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창고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중간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게 있으면 편의점에서만 갖고 오면 되는데 네. 창고에서 왜 따따따 하니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SRAM 아까 말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창고만큼 엄청 커졌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가까우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컨셉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TPU,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LPU라는 개념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적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GPU는요 동적 스케줄링이라는 걸 씁니다. 쉽게 그냥 비유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영화를 찍어요.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기존 GPU는 찍을 때마다 오늘은 뭘 연출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우가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따다닥 세워놓는 게 아니라 자 영화를 찍어야 돼? 라고 하면 그 현장에 야 A 배우 있으니까 A 배우 여기 오고 B 배우 오고 자 스텝 조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GPU가 이거를 갖고 뭐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LPU는 그게 아니라 예. 완전히 실행 단위를 클럭 단위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0.001초까지 예. 완전히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프로세스대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야. 근데 나머지는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만 하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할 때 최적화된 방식을 생각했다 그러면 예. 그것대로만 돌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빠르고 또 이렇게 되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예. 이 영화 예를 들면 이 제작하는데 10초 걸립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10초에 끝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병렬화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른바 GPU라고 할 때 데이터 병렬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걸 비유를 하면 피자 가게에 오븐 10대를 설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10명의 주문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1시간에 100판을 구울 수 있지만 내 피자 나올 때는 속도가 똑같잖아요. 10대를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예. 근데 LPU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피자 한 판을 10명이서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를 되게 빨리 만들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GPU의 방식, HBM의 방식이 아닌 것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피자 한 판을 아주 빠르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잘 갖고 있는 요거는 잘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좀 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화된 것들이 엔비디아가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합쳐지면 재밌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발달도 놀랍지만 이 복잡다기한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 이거 하려고 일주일 내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로운 LPU 바로 어떤 개념의 접근인지 확실히 이해가 네.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HBM도 결국 D램을 쌓아놓은 건데 네. 굳이 SRAM? 이 SRAM은 그러면 우린 왜 진작 안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야 SRAM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걸 보면 야, 이 진짜 이 그록은 거의 도박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D램은 물탱크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방식인데 이게 네. 되게 단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0과 1을 갖고 빠르게 이제 작은 물탱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보로 기억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이 일단 싸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HBM처럼 여러 개의 칩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물탱크에 구멍이 있어서 조금씩 데이터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가 아니라 저장된 전기의 양이 조금씩 새어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다시 써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리프레시라는 걸 통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D램이 좀 느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많이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쓰게 됩니다. 근데 SR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뭐 기술적인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라는 하나의 영역에 네. SRAM은 정말로 이 GPU 같은 거 옆에 조그맣게 딱 붙어 있거든요. GPU가. 그러니까 그 SRAM이라는 게. 예. 그럼 SRAM은 되게 성능은 좋지만 문제는 SRAM을 키우려면 예.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판이 엄청 커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GP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HBM은 쌓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DRAM을 예. 갖고. 그러니까 이 판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GPU를 만드는 칩 자체가 예. 이 판이 너무 커지면 네. 효율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실패율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이 속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SRAM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되게 큰 시도를 못 하다가 네. 일종의 이번에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잘 쓸 수는 없지만 특화된 쪽에서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좀 시도를 했다. 네. 그래서 좀 더 비유를 하면은 D램은 일반 승용차고 SRAM은 좀 F1 레이싱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의 대세는 뭐 D램, SM 이렇게 어느 쪽이다 이렇게 그냥 양분화해서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SRAM이 D램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화된 쪽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HBM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SRAM이 하나의 좀 대안처럼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관점인데 네. 실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HBM 없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에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CES,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CPX라고 하는 추론 전용 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추론 전용 칩 CPX에는 이미 HBM이 없는 것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GDDR이라고 해서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은 아직 안 나왔고 빨리 나와야 2026년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HBM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추론칩을 이미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록 같은 회사가 여기에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기존의 자기네 아키텍처 말고도 네. 엔비디아에서 이미 HBM 없이 하려고 해서 추론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역량을 아이디어를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론 영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HBM만이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고요. 예. 당장이 아니지만 뭐 예.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뭐 이렇게 되더라도 1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마치 지금 GPU 말고 TPU가 또 하나의 대안처럼 나온 것처럼 네. HBM 역시도 HBM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이 3년에서 5년 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네. 정도가 지금의 인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HBM이 아닌 다른 게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만 저는 해석이 되니 버럭 걱정이 되는 게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당장 우리가 위기냐? 당장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은 그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뭔가 누가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차세대 칩을 이미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하고 네, 있었군요.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2세대 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말부터 양산 계획돼 있는데 예. 기존의 그록에 있었던 칩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제한적인 수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마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엠브링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피니트 밴드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플랫폼으로 커진 것처럼 네.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다음 버전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HBM 역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SSD랑 합쳐져 있는 기술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추론 시장이 중요해지면서 그 다음 영역으로의 또 어떤 경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연구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HBM이 아니어도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니 저는 응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당장은 오히려 지금 호황이 계속 지속은 될 거예요. 2, 3년 이상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